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입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범인은 바로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소문은 전국적으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네, 모두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불에 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화재로 위장한 끔찍한 살인사건입니다. 아들 박한상 씨의 범행 수법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한상 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각각 수십 차례나 찔렀습니다. 일단 동기는 아버님이 좀 심한 저기 1. 박한상 악마의 성장 배경. 1971년 서울 한약재 도매상 고려한약을 운영, 한약재 유통과 판매를 하며 승승장구하던 박순태와 조순희 부부는 젊은 나이에 첫아들 박한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사업은 번창했고 집은 곧 강남 8학군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을 위해 교회 목사에게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매일 조언을 구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은 박한상에게 책임감이 아닌 제멋대로 행동과 끝없는 욕심만 남겼습니다. 공부엔 관심이 없던 소년, 명문 현대고에 진학했지만 성적은 늘 바닥. 아버지는 한의대를 받았지만 박한상은 자동차 튜닝과 여자, 유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술, 담배, 폭력에 물들었고 성인이 된 뒤엔 여자와의 임신 문제, 보증까지 서게 한 친구. 그의 주변은 점점 문제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대학은 원광대 토목과 제대한 후엔 학교에도 복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른 공부라도 해라. 그를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학원으로 유학 보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그는 도박과 형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를 드나들며 도박 자금으로 날린 돈만 무려 $18,000. 1994년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허적 파고 나가라.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 박한상은 강제로 귀국당했고 모든 것을 잃은 채 다시 도박에 손을 대고 또다시 3,700만 원의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대처럼 아버지에게 빚을 좀 갚아달라 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건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한상은 마음속으로 되냅니다. 이제 끝내야겠어. 2. 사건 배경. 1994년 박한상은 도박과 유흥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에 달하는 $18,000를 아버지에게 받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그는 또다시 3,70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놈이야. 이제 내 아들도 아니니 호적하고 나가라. 아버지의 단호한 거절 그리고 차가운 외면은 그의 마음속에 분노와 복수심을 키워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아버지 박순태는 당시 100억 원이 넘는 자산가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300억 원 이상. 한약 유통업체와 하부사업까지 성공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었고 차남은 한의대에 진학해 가업을 물려받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박한상은 허영심에 사로잡힌 채 그 모든 것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모는 나를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는가? 왜 내 빚을 갚아주지 않았는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부모를 적대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의 부모는 수없이 많은 실수를 돈으로 덮어줬습니다. 원나잇 상대가 임신을 주장했을 땐 합의금까지 대신했고 나이트에서 사고를 치면 조용히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고칠 수 없는 수준임을 깨닫고 박한상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은 그걸 버림받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살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1994년 5월 13일 서울 세운상가 허남정의 주유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등산용 칼과 휘발유를 구입합니다. 이제 그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계획된 살인이 되었습니다. 3. 범행 실행 피로 물든 방. 강남의 고요한 방. 고급 주택 복도 끝. 어두운 조명 아래 박한상이 알몸에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양손에 등산용 칼이 반짝입니다. 그는 문틈 사이로 부모가 자고 있는 방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눈엔 망설임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부모는 잠든 상태. 그 순간 소리 없는 살인극이 시작됩니다. 칼이 한 번, 두 번 연속으로 무자비하게 꽂힙니다. 피를 토하는 아버지, 비명조차 내지르지 못하는 어머니. 그러나 죽어가던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의 발목을 물어뜯습니다. 고통에 찬 박한상이 비틀거리며 비명을 지릅니다. 그 순간 그의 복수극에 균열이 생깁니다. 살인을 마친 박한상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샤워기로 몸에 피를 씻어냅니다. 화장실 바닥에 붉은 물줄기가 고요히 흐릅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성냥을 켭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불길이 타오르고 그 속엔 부모의 시신뿐 아니라 12살 이종사촌 동생이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처님 오신 날 부모가 여행을 가서 잠시 맡겨진 상태였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입니다. 다행히 친동생은 학업으로 타지 거주 중이었기에 참극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 사건을 단순 화재 사고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 시신에 남겨진 40여 군데의 칼자국. 그제야 경찰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불이 아니라 피로 시작된 살인이었습니다. 사검거 2개의 제보. 무너진 연기. 1994년 5월 19일 서울 강남 삼성동의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 3명의 가족이 목숨을 잃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집의 장남 박한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소변이 마려워서 밖에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그는 경미한 화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치료 도중 간호사는 그의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상했던 건 피는 묻어 있었지만 머리에는 외상이 없었다는 점. 간호사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며 경찰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병문안을 온 외삼촌도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박한상의 종아리에서 또렷한 이자국이 보였던 것. 그는 경찰에게 말합니다. 종아리에 선명하게 물린 이자국이 있어요. 이 두 건의 결정적인 제보는 사건의 진실을 향해 경찰을 한 걸음 더 밀어붙였습니다. 게다가 화재로 숨진 두 사람의 시신은 각각 40여 군데 이상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화재가 아니라 잔혹한 살인극이었습니다. 경찰은 박한상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강도 높은 죽음 끝에 그는 결국 자백합니다. 하지만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놓은 건 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선 통곡하며 기절하는 연기를 했지만 그 뒤에선 친구에게 이런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정리해서 미국 가서 사업할 거야. 심지어 여자친구와의 통화에서는 낄낄 웃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친척들은 이미 그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얘가 그런 건 아닐까? 그들의 경계심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박한상의 거짓말은 2개의 작은 제보로 무너졌습니다. 언제 부모님을 살해할 생각을 처음 하게 됐나? 맨 처음 하게 된 건 4월 말경입니다. 4월 말경? 94년 4월 말경?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혼난 거야? 부모님한테? 또 딴 무슨 목적이 있나? 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면요. 제가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마음대로 하고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재판 법정 최고형과 무너진 탐욕. 자백 이후 박한상은 사실 처음엔 자살도 생각했고 자수하려다 못했다 는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후회라기보다는 가명을 노린 뻔한 계산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전 환경부 장관이었던 황산성 변호사가 직접 박한상의 변호를 맡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박한상이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 고 주장하자 곧바로 변호를 포기합니다. 공범을 꾸며내려는 시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박한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김항식 부장판사는 선고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형을 피할 명분을 찾기 위해 고심했지만 찾을 수 있었던 건 살아있었다면 부모가 아들의 사형을 원치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추측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고된 1심 판결은 사형, 2심도 같았습니다. 1995년 8월 25일 대법원은 박한상에게 사형을 확정합니다. 그에게 내려진 건 대한민국 법정 최고형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질적 사형 집행 정지고 박한상은 지금도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준하는 처지로 사형수 신분으로 복역 중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박한상은 마지막까지도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시발.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욕설을 내뱉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보통 범인들이 체념하거나 침묵하는 것과 달리 그는 끝까지 오만했고 끝까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욕, 사건 이후 반성 없는 남자. 1994년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박한상은 2025년 현재 54세. 그는 지금도 대구교도소 사형수 독방에서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반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한상의 교화를 맡았던 양순자 교화위원 6년간 면담했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박한상은 부모를 원망하며 자신의 범죄를 부정했고 끝내 양순자 교화위원은 인간에 대한 희망이 무너졌다 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면회 때 피자를 사온 교화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네요. 감사는커녕 불만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가면 뭐 할 거다, 돈 많다, 출소만을 꿈꾸는 허황된 말들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사형수는 절대로 가석방되지 않습니다. 그가 노렸던 100억 원 현재 가치로 300억의 유산은 전부 동생 박영상에게 돌아갔고, 박한상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가족으로서의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한때 그가 취재진 앞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눈을 부라리던 모습은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됐습니다. 그 모습은 한마디로 사이코패스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사회의 경고등이자 도덕의 경계선이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으로 자란 아들이 끝내 부모를 죽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끝없는 허영과 책임 회피. 그 결과는 차가운 독방과 사형수의 낙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때 그 사건 그 후였습니다.